지금처럼 실감 있게 사용하게 된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견제를 받지 않으면은 저절로 독재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군자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법부, 국회, 그 다음에 언론의 견제입니다. 이게 다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SBS, KBS, MBC가 어떤 보도를 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방송 뉴스 잘 안 듣죠? 들으면은 신경질이 나죠?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뉴스를 보고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편파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편파적인 거. 어느 편을 든다 이거예요. 언론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그 사실이 자기한테 불리해도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념적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보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그 언론기관은 선동기관이 됩니다. 선동기관. KBS, MBC, SBS 지금 상당 부분 선동기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핵 사태 때는 뭐 그건 극도의 선동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견제가 먹히지 않고 국회의 견제도 안 되고 사법부도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 국가 노선의 위기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3개월 전에는 80%였는데 지금 50%까지 30%가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대통령의 명령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대법원장까지 대통령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무리를 하면서도 경제는 대통령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경제 보고 올해는 10% 성장하기로 했으니까 올해는 10% 성장해야 하면 경제가 성장합니까? 경제는 권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학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학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야. 2 더하기 2는 5라. 5라고 해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경제는 과학이고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거든요. 경제, 과학, 사실, 기술 이런 거는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좌파 세력과 경제는 항상 사이가 안 좋아요. 생리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자칭 진보 세력이 어느 나라든지 경제에서 다 실패합니다. 경제에서 성공한 공산주의는 월남과 중국이 있죠. 어떻게 성공했느냐? 권력은 일당 독재로 가지만은 경제는 개방으로 간다. 경제는 개방. 이렇게 전략을 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그 어려운 말 자꾸 쓰는데 쉽게 쓰면은 많이 쓸수록 부자가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쓸수록 부자가 된답니다. 많이 벌어야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 주도 소득이라고 해야죠. 성장이 소득을 주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야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많이 써야 부자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인데 우통을 벗고 나가면은 봄이 온다. 봄이 와야 우통을 벗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통을 벗고 맨몸으로 나가면은 봄이 온다.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얼어 죽죠.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주면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일단 서울대학교 합격시켜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이 주도 입춘이라고 그러더만, 탈의를 하면 입춘이 온다. 탈의 주도 입춘. 하여튼 코미디입니다. 이거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코미디가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코미디냐. 우리나라에서 양극화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5년 무렵에 아마 신년상강 뭘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랬죠. 이 인간 세상에서 양극화 없는 데 있습니까? 이건희 씨가 있으면 노숙자가 있죠. 노숙자와 이건희 비교하면 이거 다 양극화입니다. IQ 50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IQ 200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양극화입니다. 인간사는 다 양극화예요. 그러나 소득을 그래도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나 정책의 고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점을 아주 고려를 해가지고 박정희 경제성장의 아주 기적이 뭐냐 하면은 농촌과 도시의 성장률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성장률이 똑같아요. 양극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양극화가 약한 나라, 없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없는 나라는 없는, 지옥에도 양극화가 있을 거고 천당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있어도 비교적 양호한 나라 중에 듭니다. 1등급에 듭니다. 1등급. 그런데도 양극화가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화 선동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아니, 일자리면 일자리지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있습니까? 이것은 직업의 귀천을 두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자리만 만듭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일자리는 다 천직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기업에 대한 압박정책, 이재용도 감옥에 갔다 나오고 신동빈이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조양호라는 사람은 여러 수십 군데서 수십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또 김정은 만나러 갈 때는 또 데려간답니다. 아니 이재용이가 김정은 앞에 줄을 서면 됩니까? 세계가 아마 웃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용이가 김정은 앞에 줄 선 거 이거 세계적 뉴스가 됩니다. 삼성그룹의 1년 매출액이요. 북한의 몇십 배 됩니다. 몇십 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두 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재단은 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든 재단이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박근혜가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SK, 현대차, 삼성, LG 총수들 데려가가지고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줄을 서도록 만든다. 미국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아마 조롱을 할 겁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제재를 하는데 그럼 또 나중에 추측이 막 갈 때 맨손으로 갔겠느냐 뭘 가지고 갔겠느냐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한국을 먹여 살리는 4대 재벌을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앞에 어떻게 세계적 기업인이 줄을 섭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등등.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새 뭐 통계가 계속 나옵니다만 일자리는 우리가 인구 등등을 감안하면 1년에 30만 개를 만들어야 유지가 됩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잘 해가지고 1년에 일자리를 그 전년도보다 한 25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요사이 통계가 1년 사이에 증가율이 3,000개, 4,000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 실패.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소득 변화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더 작아지고 부자 소득은 더 늘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습니다. 양극화에 성공했습니다. 양극화를 고치려고 하더니 양극화에 성공했어요. 왜 양극화에 성공했습니까? 경제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경제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분고분하면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경제가 몸부림을 친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주사를 하면은 막 몸부림 치잖아요. 몸부림 치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극적으로 드러난 게 강남의 아파트 상승, 아파트 값 상승. 아파트 값 상승으로 제일 득본 사람을 명단을 자유한국당에서 이틀 전에 명단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수석 장차관급 아파트 값이 거기다 강남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1년에 4억에서 7억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아주 잘했어요. 정책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덕을 본 겁니다. 부동산 값 잡는 데 실패하니까 실패한 덕은 누가 보느냐? 크게 살고 있는 장차관급 수석 비서관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실패의 성공자라고 그럽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니까 자기는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경제와 남북관계, 경제는 이미 반란을 일으켰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싱가포르 회담 괜히 갔구나.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튼 보좌관, 폼페오 국무장관,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100명이라면 한 90명쯤은 북한의 비핵화 안 된다. 싱가포르 회담 실패다. 트럼프만 혼자서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냐? 만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서 6월 13일 날 북한 핵 위협은 오늘자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선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걸 거두면 이번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면 탄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까지는 계속 성공했다 가야 됩니다. 왜 성공했느냐? 지금까지 미사일 핵실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의 편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폐기할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핵시설 목록을 제출하고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들 그거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진짜 정확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고 하면은 미국이 그걸 딱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폭격할 때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무리죠. 어떤 나라가 국가 생존을 걸고 핵 무장을 한 다음에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포기됩니다. 없어져야. 김정은이가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그 체제가 무너져야 포기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별 따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다리를 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트럼프도 언제쯤 될 거냐. 내년 초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도 생각해보고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은 트럼프는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은 유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한국의 위기가 올 겁니다. 트럼프가 유턴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도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너무 나가가지고 판문점도 비준 동의가 되고 해가 북한에 뭐 해주겠다 약속도 많이 했는데 이거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지금도 어렵지만은 아마 그때는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안보 실무자들이 그때 대비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나 이걸 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대북 제재 위반한 회사 명단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나 은행에 대해서 하면 돼요. 그럼 시중은행 하나가 제재에 걸려버리면은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그런데 한국전력이 제재 대상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금융제재입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가장 무서운 게 금융제재를 군사동맹국에 대해서는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했어요. 터키에 대해서 했습니다. 터키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하니까 지금 터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터키도 군사동맹국입니다. 터키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요새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국내적으로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독재화로 가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이란하고 가까이 가니까 트럼프가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제재를 걸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터키 처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수많은 헌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탄핵 운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구난방식으로 입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글로 여론을 돌려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제발 박근혜 문제를 제대로 현명하게 정리해가지고 보수 세력, 분열된 세 조각 난 보수 세력을 다시 모아가지고 지지율이 한 30% 돼야 이게 싸움이 됩니다. 지금 11% 가지고는 안 되죠.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으니까 개헌은 막았습니다. 개헌은 막았어요. 그러나 비준 동의, 이거는 개헌보다 더 심각한 건데 비준 동의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줄로 돌면은 이거 아마 막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또 다음 주에 김정은이 만나고 하면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문재인, 김정은 회담 직후에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맞습니다. 더 떨어져야 맞는데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올라가도 그건 일시적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분별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문재인 지지율 분석을 딱 해보면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굉장히 나빠요. 자영업자, 주부들, 블루칼라 이 사람들은 낮고 문재인 지지율이 특별히 높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고 하나는 화이트칼라입니다. 화이트칼라는 사무실 근무자죠. 사무실 근무자는 고학력이고 고소득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전라도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약 70%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가 왜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냐?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야 될 텐데 높아요. 그 높은 이유를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 좋다. 이런 퍼주기식 복지 정책 좋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식으로 계속 퍼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공짜로 뭐 주니까 참 편하다, 좋다. 그 사람들은 또 지지합니다. 나라가 결단 나더라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해가지고 계속 찍어줍니다. 즉 자립심이 있는 인간을 국가 의존형 인간, 의타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 정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가 그래요. 남미가. 한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화이트 칼라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국민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해요. 그런 오만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누가 책임집니까? 각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국가가 내 복잡한 생애를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거죠.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여기 남한에 오면은 제일 혼란을 겪는 게 하루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북한에 있으면은 하루 뭘 해야 되는 것은 이 당이 딱 정해놨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토요일은 다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총화하고 그리고 월요일은 어디 나가서 군중대회하고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이렇게 딱 오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북한형 인간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상당 부분 먹히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먹히느냐? 고학력자, 고소득자에서 먹히고 있다. 그러나 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안 먹혀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영업자한테는 잘 안 먹혀요. 주부들,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선동이 먹히고 땀 흘리는 사람한테는 안 먹힌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전체로서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역시. 또 공무원이 많아집니다. 공무원 숫자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또 부도가 났는데 공무원 숫자가 취업자의 5분의 1이 공무원이더라고요. 5분의 1.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다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단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막 뿌려가지고 국가 의존형 인간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선거할 때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국민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느냐? 망가뜨릴 수가 없느냐? 그래도 국민들이 나는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 내가 흘린 땀만큼 벌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해서 살지 국가의 간섭 안 받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한 반 정도 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편한 쪽으로 가야지 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느냐의 경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은 예단하기 힘든데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충 영국 사람, 스칸디나비아 사람,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 그 정도입니다. 스페인도 그리스도 그쪽 그런 선동에 넘어갑니다. 남미는 그냥 그 선동에 다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칠레를 빼고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 빼고 그 복지 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넘어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시아에는 일본은 선동에 안 넘어갑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 선동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에서는.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국이니까 아시아는 아직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남미식 복지 퍼주기 선동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는. 아마 한국이 처음으로 그 시도를 하게 될 걸로 보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주시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분별력으로 귀착이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교양을 가지느냐, 분별력이라는 건 교양이거든요. 국민들이 교양을 가지느냐, 그리고 사실에 충실하느냐, 아니면은 선동에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선동을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좌파식으로 거짓말을 해야지 해가지고 거짓말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보면은 여기 SNS에서 그런 게 많이 와가지고 내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런 건 잘 가려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주는데 페이크 뉴스, 거짓말을 거짓말로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가 맨정신만 가지면은 맨정신만 유지하면은 맨정신을 다 맨정신 가질 수는 없죠.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6.25도 겪고 어려운 시대도 겪었으니까 속지 않습니다. 공짜로 생활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짜로 생활해 본 분들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공짜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짜 좋아하도록 가르치면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 두 번째로 빨리 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반역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공짜를 가르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노년에 즐기면서도 또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도 재미로 해야 됩니다. 재미로. 짜증내면서 싸우면 집니다. 진실의 힘이 만만치 않다.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이긴다는 이 믿음 하나로 잘 버티면서 1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